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새로운 녹음이 시작됐는데 제가 요즘 이 팟캐스트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잘 때 팟캐스트를 듣고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표는 이 팟캐스트의 감을 유지하고 뭔가 이런 팟캐스트적인 그런 감성을 길러보자였는데 들으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멀었다. 나의 부족함과 에 대한 채찍질과 이런 것만 아주 열심히 근데 하고 되기는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셔도 그 팟캐스트 같은 감성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뭐랄까 약간 유튜브 감성이 그죠.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약간 가지는 편집점이라던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이제 팟캐스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있나 이런 것 좀 그 감각을 기를 겸 듣는데 그냥 보통 다 뻘소리들이 재밌더라고요. 라디오처럼 듣는 거니까. 약간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너무 긴장하지 말자. 저희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가시죠? 딱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뭐 물 흐르듯 한번 가보죠. 약간 뭐 맥주 한잔한 펍같이. 물이 얼마나 길게 흐를지 또 모르겠지만 물고 한번 트면 되죠. 해보죠. 물고 트면 되죠. 해봅시다. 또 막히면. 이제 헛소리 하느라 자기소개도 안 했어요. 네, 저는 국문학진따 라이더입니다. 저는 종교학 찐따 폭주족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볼 얘기는 뭐랄까? 진지하다면 진지하고 성과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최근에 재밌게 읽고 전에 저희가 각자 읽고 또 각자 인상 깊었던 소설들, 문학들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본격적인 비교까지는 아니지만 소설 두 편을 병치를 해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책이 뭐죠? 제 분야에서는 저는 이제 고전 소설의 홍계월전. 홍계월전. 네, 홍계월전 아마 저희 또래나 아니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보셨을 수 친구들도 있겠죠. 좀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대 소설에서는 제가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재밌게 읽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 깊게 읽은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한정현 작가님의 소설 2020년대 이후에. 맞아요. 이거 제목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무슨 얘기할까 막 카톡 할 때도 이 제목을 다 못 쓰겠는 거예요. 맞아요. 마릴린? 뭐라 하셨죠? 나를 하셨나요? 나를 마릴린. 나를 마릴린 여기까지만 쓰고 심지어 마릴린도 아니고 마릴린인데. 그리고 이렇게만 쳐도 다 검색은 되더라고요. 기억 안 나면 나를 마릴린 이렇게 치면은 그 제목이 나와가지고 이런 두 개의 고전과 현대 소설에 나타난 어떤 성, 젠더, 여성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저희가 뭐 이 분야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약간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 같은 거를 나름 뭐 소개 아닌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분야는 문외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편하게 물 흐르듯이 한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소설이 두 편이다 보니까 이 소설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여러분이 좀 들어보셔야지 이 두 개를 왜 뽑았구나?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고전 소설 홍계월전의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 약간의 이제 그 홍계월전에 대한 자료조사 네. 같은 걸 좀 해봤는데요. 홍계월전이 사실 지금은 약간 중고등학생들의 필독 고전 소설이에요. 이 수능 연계 교재들 제가 몇 년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수능 뭐 이런 거 가르칠 때도 이 소설이 나왔었고 드라마 속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다 이러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일단은 교과서에 수록된 거는 7차 교육과정 2004년 그때부터 이제 교과서에 처음 수록이 됐고요. 그 이후로 한 2010년대 그쯤에 들어서 학력평가 수능에 나오는 이제 뭐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제가 되면서 중고등학생 필독 도서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이 소설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성이 주인공인 영웅소설 그리고 남자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을 좀 대표하는 그런 소설이 됐는데요.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계월은 이름이 계월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홍씨예요. 홍계월이니까 홍씨겠죠. 그리고 그 아빠가 그때 당시에 실랑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실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홍실랑
그리고 엄마 이렇게 밑에서 무남동녀 아주 간절히 아이를 하나 갖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간절한 기도 끝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어려서부터 엄청 뛰어나고 똑똑하고 글도 잘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게 좀 남다른 거예요. 영특하고 그 관상도 좋고 얘가 이 홍시랑이 아빠가 좀 아쉬웠어요. 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우리 가문을 더 빛냈을 텐데 여자라서 아쉽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할 정도로 되게 뛰어난 자질을 가졌는데 얘가 이제 어려서부터 좀 부모와 이별할 그런 뭐 사주팔자라고 해야 될까요? 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되게 걱정을 해가지고 남장을 시켜서 남자로 기릅니다. 남자처럼. 그러다가 이제 5살이 되던 해에 나라에 엄청 큰 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나와요. 막 누가 쳐들어오고 반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부모하고 우연하게 헤어져요. 이 전란을 피하려다가. 그리고 홀로 떠돌다가 이제 강물에 버려졌는데 강물에 버려진 개월을 여공이라는 어떤 아저씨가 구해가지고 딱 보니까 네 나이 5살? 내 아들이랑 동갑이네. 우리 둘이 형제처럼 지내. 이제 여공은 개월을 남자로 알고 있었죠. 남장에서 키웠으니까.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을 함께 형제처럼 기릅니다. 개월은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자기가 남자처럼 살고 형제처럼 지내는 보국이랑 같이 스승 밑에 들어가서 글도 열심히 익히고 뭐 무술도 익히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 평국이 개월이가 1등, 보국이가 2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이제 출전하는데 이 평국이 능력이 넘사해요. 아주 미쳤어, 쩔어. 다 발라버리고 이 과정에서 옛날에 헤어졌던 부모랑도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공을 세워서 돌아왔는데 개월이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가 야, 너같이 능력 쩌는 신하가 아프면 안 되지 이러면서 친히 이제 의원을 보내줬는데 이 의원이 이렇게 진맥을 하니까 이상하다. 이 자식 여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월이가 여자였다는 게 평국이가 여자였다는 게 다 밝혀집니다. 천자는 이제 평국이가 여자라는 걸 알고도 야, 근데 넌 어떻게 여자면서도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냐 이러면서 벼슬도 이제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개월과 보국을 결혼시켜요. 근데 이게 이제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보국이가 좀 미친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남자일 때는 네 능력 뛰어난 거 괜찮은데 이제 넌 여자고 결혼했으니까 내 밑 아니야? 근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러면서 개월이가 공적으로 상사가 내린 명령도 막 안 듣고 개기고 지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월이가 빡쳐가지고 아이씨 보국이 어떻게 조지지? 하다가 건방지게 구는 보국이의 애첩을 죽여버립니다. 뜬금없이 애첩을 죽여요. 그것도 참 웃겨. 보국이 안 조지고 보국이 애첩을 조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국이도 빡치죠. 그 뒤로 둘이 서로 이제 얼굴도 전혀 안 보고 되게 대면대면한 부부가 되는데요. 근데 또 이때 되게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개월이가 다시 이제 전쟁터로 나가고 보국은 이때 개월의 능력을 보고 역시 쟤는 함부로 이제 개기면 내가 죽는구나.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구나 하면서 둘이 이제 화해도 하고 개월의 재주를 인정하면서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나름 짧게 한번 줄여봤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좀 들으시면 알겠지만 남장 여자도 있고요. 남자로 살면서 다른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자도 나오고 자기가 여자라고 무시하는 개기는 부하 남편을 이렇게 조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래서 좀 여성 영웅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럼 다음으론 제가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를 잠깐 짧게 소개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이제 스토리 라인들도 있고 또 시대를 거슬러 가다 보니 이렇게 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줄거리와 키워드는 탐정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2명이 연정 씨랑 서령 씨인데 이 연정이란 인물과 서령이란 인물이 과거에 자신들이 알았던 지인, 친구로부터 하나의 비밀 메시지를 받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친구 그리고 그 지인을 셜록이라고 하는데요. 셜록이 이제 과거에 2명의 인물들과 인연을 맺었다가 실종됩니다. 셜록은 실종된 인물이고 맞아요. 그 셜록이란 인물의 행적을 찾아가면서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려 나가는 형식인데요. 서령은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셜록도 연구자인데 이제 셜록은 의학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였고요. 서령은 그 친구이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연인인데 그 서령은 이제 국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서령이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8개월 동안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서령은 현재 일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이라는 인물은 봉직입니다. 봉직의 그 뭐라 그러죠? 페이닥터라고 하나요? 헤이 닥터. 그 페이닥터라고 하나요? 페이닥터 봉직이 성형외과 뭐야? 의사로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찐스럽게 굴래? 죄송합니다. 연정이란 인물은 과거에 의학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강남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서령이란 인물은 일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구 대상이기도 한 그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빨치산 출신이었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게이 성소수자이자 또 연구자 중에 한 명인 신바라는 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꾸려가는 중이었고요. 이 연정이라는 의사는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 도영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도영이라는 딸과 함께 이제 삶을 살다가 도영이라는 인물도 폭력과 사고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은 셜록이라는 친구를 가운데 두고 서로의 존재를 알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셜록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지리산에 있던 빨치산 공동체 그리고 그 빨치산 공동체에 살았던 여성 인물들 이게 사실은 탐정 소설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결말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빨치산 공동체에 살았던 여성이면서도 그리고 결국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고 고민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는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탐정 소설이다 보니 결론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각각 다르게 고통을 겪거나 혹은 이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룡도 그렇고 연정도 그렇고 연정의 딸 도영도 그렇고 신바도 그렇고 서령이 일본에서 만난 할머니도 그렇고 셜록은 특히 그렇고 그래서 셜록이 실종되고 사라진 데도 굉장히 큰 또 사건이 존재해서 그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인지를 탐구하는 게 하나의 또 골자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 해방 이후의 빨치산들의 존재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부터 5, 6년 전의 셜록의 일 그리고 현재의 문제 이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이 누누이 켜켜이 쌓인 폭력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고전 소설처럼 사건 흐름,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인물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하기도 맞아요, 너무 맞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정 소설의 외피를 띠고 있다 보니 셜록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제 못하겠네요. 참아 직접 읽어보셔야 맞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사는 그 페이닥터 봉직이 그 연정은 자기가 직접 낳은 그죠. 딸은 아닌데 이제 이혼남이죠. 아이가 있던 이혼남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생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이제 살고 있던 삶. 근데 그죠. 이 둘이 되게 친했는데 이제 도영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폭력과 사고로 중학생 나이에 일찍 이제 세상을 뜨잖아요. 근데 그런 좀 스토리가 있는 연정과 원래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성소수자 게이와 함께 살고 있는 이름 뭐였죠? 서령. 서령. 그러니까 이 둘이 한국에서 다시 만나면서 그 셜록이라는 인물이 왜 사라졌고 어떻게 사라졌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를 파헤치는 그죠. 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연정 시점에서도 얘기했다가 서령 시점에서도 얘기했다가 그 중간에 뭐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해가지고 줄거리는 이렇게 들으면 되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응? 헐? 막 이렇게 읽었던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추리소설, 탐정소설에 이제 그 실마리가 다 풀리면서 이 셜록이란 인물이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좀 밝혀지는 부분에서는 이거 빨리 읽고 1시간만 읽고 네. 자야지 하고 이제 네. 그 침대에 누웠다가 그 결말까지 다 읽고 네, 되게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잤던 맞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되게 여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좀 성소수자, 게이, 성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좀 키워드만 좀 뽑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셜록의 정체성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결론의 음.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게 네. 누군지는 안 아, 밝히고 어떤 이 소설에서 정체성들이 보면 나오는지 이제 예, 뭐 예, 수많은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정도만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그죠, 그죠. 인터섹스도 다룬다 요 정도로 그러니까 언급하면 인터섹스도 되지 나오고 않을까요? 정말 시스젠더 시스젠더지만 레즈비언 여성이 겪는 폭력도 나오고 트랜스젠더인 여성도 맞아요. 나오고 게이 그렇죠. 남성도 나오고 그 개인 근데 남성도 나오고 그들이 겪는 어, 그 폭력과 켜켜이 쌓여 있는 고통이 또 연결이 되고 그 고리가 연결되고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또 찾아가니까 셜록의 실종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겉껍데기의 탐정물의 스토리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 더 깊은 탐정물이라고 하자면 그 폭력의 역사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매끈해 보이는 역사 맞아요. 이면에 묻어 있는 피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그런 과정의 추리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3개월 전이랑 이거를 네네네. 같이 한번 묶어서 다뤄보자 했을 때는 괜찮겠다, 재밌겠다 했는데 이제 그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보면 홍계월 전은 되게 음, 판타지이고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 없이 펼쳐내고 어떤 시련이 오든 간에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영웅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풀어내는 그런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인데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너무 맞아요, 맞아요, 현실적인 거예요. 읽다 보면 제가 막 맞아요, 맞아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아 이런 내용을 그만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이 양극단에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같이 묶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았던 맞아요. 이번에 그런 한강 내용입니다. 작가가 이제 채식주의자로 수상을 하고 음, 한강 작가의 소설을 전에 안 봤다가 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이게 그쵸, 진도가 그쵸. 나가기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음,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저 채식주의자 안 아, 봤거든요. 제가 소년이 온다만 보고, 근데 채식주의자 재밌다는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읽기 힘든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 온다도 그렇잖아요. 이 폭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날 것이 음, 음, 보여지니까 음. 쭉쭉 읽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런 음. 면에서는 비슷한데도 어쨌든 웹피로는 탐정 소설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뭔가 달려가게 되는 그런 좀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좀 깊이 섹스와 젠더, 뭐, 요런 얘기들, 그리고 이 소설들에서 짚어내고 있는 성적, 뭐, 성소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소들을 좀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좀 제가 이 나를 마릴린 먼로를 읽으면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고전 쪽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신라 시대 되게 빠르면 신라 백제 삼국 시대 작품들부터 접하게 되고 뭐 고려 시대도 있고 조선 시대도 있고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어떤 음, 여성의 억압, 역사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로 좀 넘어오기 전에도 그 전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이제 자주 접하는 뭐 조선 시대 것들 좀 많이 접했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옛날 이야기 글로 적힌 거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옛날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어쩌면 이렇게 빠른 소리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그냥 남자는 그 중심이 잘 음. 잡혀 있어가지고 달리거나 걷거나 생활하는데 되게 안정적이다. 근데 여자는 중심이 무슨 중심이 중심이에요? 저 몸의 중심 같은 거예요? 마음의 네. 중심 이런 거예요? 몸의 중심이죠, 음.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그 어떤 신체적인 차이를 그냥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남사스러우니까. 그래서 근데 여자는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해도 허술하고 이런 얘기 제 재밌죠, 근데. 상상력이랄까요? 뭐랄까요? 근데 뭐 이런 자료들 정말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조선시대 때 뭐 여자들이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활동하기 힘들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아실 거고 뭐 현대로 넘어오면 아예 그 연구를 한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에 한반도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여성에게 집단적 폭력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봤던 한 연구에서는 네. 일본군 위안부랑
이제 여성 빨치산이랑 여성 탈북자를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는 1930년대, 40년대 요때이고 이제 빨치산은 7, 80년대고 탈북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이후죠. 60년대, 70년대 뭐 최근까지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 요 이렇게 세 뭐랄까요? 카테고리를 묶은 이유가 이 역사적 시기와 내용상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여성 몸에 대한 폭력이나 보편적 인권이 배제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카테고리의 공통점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여성의 몸이 성적 대상화로 전락하는 거. 되게 혼란하다 보니까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그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워지지 않는 몸의 흔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그게 세 번째로는 가부장적 사회라던가 반공사회라던가 북한을 벗어난 다른 국가에서 되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죄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겨내고 뭔가 내 인간다운 삶이란 뭘까? 나에게 안정된 삶이란 뭘까? 이런 걸 좀 찾아가는 그런 네 가지의 과정으로 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 네 가지의 좀 얘기들이 저는 읽으면서 그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여기에서도 조금 뭐 각각의 인물들이 조금 그 순간순간에 아, 이 지점에 위치하는구나. 여기에서 여기로 좀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싶었고 한 번도 반복된다. 라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지만 이런 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니까 '아 진짜 좀 반복되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소설이 조금 더 확 와닿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좀 그 반복되는 말씀하신 느낌이 것처럼 있잖아요. 홍겨울전이랑 마릴린 먼로랑 뭐 시대도 차이가 길다 보니까 양상이 똑같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그 중심 인물이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라서. 그 누구야? 제가 갑자기 이름이 홍겨울전의 그 남편 있잖아요. 같이 자랐던 보국이가 거북이? 하는 행동이 마릴린 먼로에서 신바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바라는 친구가 게이라서 애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맞아요. 애인이 네. 신바에게 하는 것과도 약간 겹쳐 보이고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는 도용이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되게 다양하게 음. 겹쳐서 뭔가 하나를 그리는 것 같은 그것도 막 그 저기 그 서령이 선배 네네네. 하준인가? 남자 새끼 그거. 선배 그 남자 선배 있잖아요. 네네. 남자 선배. 그 선배도 되게 오히려 더 상관없는 좀 멀리 떨어진 막 황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쿨하게 "아 그래." 뭐 이렇게 인정해 주고 받아 주고 이러는데 오히려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행동이 되게 맞아요.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까 소개해 드린 연구에서도 보면 여성 탈북자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저 몰랐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알았는데 보통 중국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네. 넘어간대요. 이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국으로 넘어갈 때 약간 이제 국제 결혼 느낌으로 안쪽 하는 뭔가 신변의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기 음. 위해서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중국의 이제 농촌이나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돈을 주고 이제 북한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건데 엄청 감시를 한다 감시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 도망갈까 그 도망갈까 봐 봐. 감시도 엄청 하고 네 화장실 가는 것도 막 붙어서 가고 그러면서 되게 그 좀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대요. "너 북한 놈이랑 붙어 먹으니까 좋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아이를 가진 채로 돌아가는 경우는 더 이게 음,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얘가 뭐 지조 없이 그 중국 놈이랑 막 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인식이 좀 있어서 고전적인 그거네요.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맞아요.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반복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 여성 신학하는 여성 신학자 중에 미국의 엘리자베스 쉬슬러 음. 피오렌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은 여성 신학자니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차별의 문제는 남성 간에서도 발생한다 이거예요. 아 남성 맞아요, 간에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만약에 이게 정말 뭐 누군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남녀 간에 정말 젠더 갈등이다 라고 하면은 남성 간에는 문제가 있을 음. 게 없잖아요. 여성 간에도 그렇고. 근데 그분 얘기는
이 성차별이 문제이고 성차별이 맞아요. 공격하는 대상은 가부장제이고 권력 위계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권력의 위계가 남성들 맞아요.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좀 그 얘기가 저는 음. 이 책에서 자꾸 그 신바 얘기 또 하지만 그 신바랑 그 남자 애인 사이에서의 발생한 문제도 사실은 이거는 지정성별이 남잔지 여잔지랑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물론 작가가 쓴 거지만 주인공이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이 주인공은 그 남편이 음. 자기 부인도 그리고 신바도 애인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휘두르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 구조에서는 이 성차별적 구조에서는 이 지정성별이 남자여도 자유롭지 않은 정말 이 위계와 음. 공격과 가스라이팅과 폭력에 노출되는 지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저도 거기에서 인상 깊어서 한 5년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가부장제는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 순에 따라서 1등부터 끝등까지 세워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없으면 남성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떠올랐던 게 사실 군대에서도 수없이 많은 괴롭힘들이 이루어지고 남성 집단에서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특정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음, 계집애 같다라고 하면서 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없을 때는 음, 남자한테 여자 같다는 어떤 프레이밍을 씌워가지고 걔를 이제 그 줄의 끝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걔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두 가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왔을 때 첫 번째는 그런 어떤 폭력을 어떻게 해서라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끝에 세우려는 그게 너무 짜증나고 그 폭력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내가 그렇게 줄 끝에 서 있는 내가 줄의 끝에 서 있는 내가 계집애 같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남성들을 안타까워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나는 그 계집애인데 계집애 같다라는 말을 하는 그 개 같다고 할 때 그 개인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참 이런 이중적인 얘기가 들면서 생각이 들면서 그냥 되게 다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 좀 강력한 그 여성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 근데 그 사람들도 안타깝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여성주의 음. 얘기하면 기분이 정말 묘하고 맞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엄청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폭력은 보다 중증적이고 보다 역사도 깊고 보다 강도가 세고 보다 만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럼에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꼽자면은 단일한 것이 있고 그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다 동일하게 친다고 하기에는 또 그 안에서 차이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음. 사실은 뭔가 이제 문제를 마주쳐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기로 한 것도 좀 이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 아까 그 연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찾아본 다른 글이 음. 어쨌든 이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가 퀴어 소설로 분류가 되니까 퀴어 소설로 분류가 되니까 음. 관련된 글을 찾아보다가 퀴어 소설의 장르를 우리나라 한국 맥락에서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논문을 보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퀴어 소설의 큰 축의 하나는 게이 서사고 한 축은 이제 레즈비언 서사가 많이 음. 나오는데 이 여성 퀴어 소설과 남성 퀴어 소설의 특징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동의가 됐어요. 물론 이게 어. 학자의 분류고 학자의 분석이기 때문에 현실에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반박도 음. 있겠지만 전 되게 동의가 됐던 게 여성 퀴어 소설의 특징은 사랑이 진짜 가능한지 성애적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거 음. 자체를 되묻고 관계와 사랑이 얼마나 유약하고 부서지기 쉬운지 그리고 성적인 관계도 어떤 욕정이나 음. 탐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서 그려진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 퀴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성적 욕망을 노출시키는데 그러니까 아. 금기시된 성적 표현을 음. 딱 터트리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빌리자면 조금 일회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성의 음. 담론에 보다 가까운 식으로 묘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문제도 그 문제의 구조는 동일한데 이제 각자의 상황과 또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여성 작가들의 여성 퀴어 소설 같은 경우는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을 던지는 점이 많다면
좀 남성 퀴어 소설 같은 경우는 성적인 해방과 인정 이런 측면에 좀 더 주목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정. 이런 그 해방과 인정 이 부분이 저도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물론 더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은 반박할 요소들도 많겠지만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그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이 그 고전 속에 레즈비언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홍계월전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부모님이랑 이제 어릴 때 헤어지고 이런 거 다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얘가 결혼할 시기에 얘 똑똑해서 과거 급제도 잘하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남장하면서 자란 것도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확 갈리냐면 결혼해야 하는 시기에 홍계월전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그 남자의 보국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 소설 제목이 방한림인데 이 주인공 방한림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좀 고민을 해요. 결혼할 시기에. 아, 난 사실 여잔데 남자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음, 무례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음, 후사를 이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가치관에서는 부인한테 되게 음, 부덕하다. 막 이런 식의 좀 눈초리도 쏟아질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중매가 엄청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그 영혜빙이라는 좀 좋은 가문의 딸이 있거든요.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방한님을 보고 아, 얘 여자구나를 알아본 음, 거예요. 그래서 따로 연락을 해요. 너가 비록 여자지만 난 너같이 훌륭한 사람과 함께 평생의 친구로서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난 네가 여자도 상관없으니 우리 부부의 연을 맺어서 평생의 친구로 같이 지내자, 지기로 지내자 이러면서 연락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임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퀴어 소설인 거죠. 여자임을 알면서도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뒤에 둘이 되게 잘 살고 뭐 하늘에서 좀 이렇게 보내준 것 같은 이제 아들이 하나 이제 생겨가지고 그 애를 이제 양자로 들어가지고 삼아서 잘 지내다가 둘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내용이에요. 음. 뒤는 똑같아요. 홍계월전이랑 이제 전쟁도 잘 물리치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뭐랄까 되게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 모든 게 되게 매끄럽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인정이나 뭐 이런 성적인 해방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둘의 평생의 직위 관계 요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흘러가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이 퀴어 소설 비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음,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한림전과 현대의 그 레즈비언 서사를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하나 쓰셔야겠네요.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예, 예,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이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 보국이가 여자를 억압하는 그 내용이 되게 주된 갈등으로 네네네. 후반부를 쭉 끌고 이어가거든요. 근데 이 방한린전 같은 경우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이 소설에서는 그런 갈등 전혀 없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롭습니다. 음, 사건과 갈등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뭐 가정 내부의 갈등이라던가 뭐 내 능력을 여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런 편파하는 그런 모습은 음. 나타나지 않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홍결점 보면서 진짜 재밌었던 게 남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근데 약간 조금 그거에 있어서 좀 비판적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 예를 들어 이제 현대에 나오는 그런 여성 서사보다 부족한 점이라고 하자면은 어쨌든 남성의 외피를 음. 딱 쌓아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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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자로서는 안 그러니까 되니까. 남장을 어. 통해서 뭔가 공적인 데 진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이제 음. 남자라는 이 뭐랄까 껍데기가 있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죠, 그죠, 필요 그죠, 그죠, 조건 그죠. 같은 거잖아요. 그 남자의 외피가 없으면 아예 그 문턱 자체에 진입이 맞아요. 안 되는. 그러니까 음.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아제 별 생각이 그냥 드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들었던 게그 드랙 퀸이랑 드랙 킹 있잖아요. 드래그도 네. 되게 사실 네네네. 보니까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겨울전은 홍겨울전이 그 자체로 작품이니까 그런 거지만 드랙 퀸으로 여성성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 이제 어떤 분들은 보기에 아니 이렇게 고정된 여성성을 강화하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음. 홍겨울은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그죠, 트랜스젠더 그죠, 그죠, 비판 그죠. 때도 좀 나오는 근데 얘기잖아요. 여기 마릴린 어. 먼로에도 트랜스젠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깐 성별 정정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러니까 홍겨울전 같은 경우는 남성 상을 강화한다기보다는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그 필요 조건이니까 그걸 시류를 탔다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드랙 킹은 그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따라하는 거니까 드랙 킹은 맥락이 다르다. 그런데 드랙 퀸은 권력의 상위에 있는 남성이 고정된 여성상을 내려와서 재생산하니까 문제적이다. 라는 물론 일리가 있는 비판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맥락이나 홍겨울전 보면서 홍겨울전이 어쨌든 남자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한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면은 있으나 오히려 그런 뭐랄까 드래그나 이런 젠더를 내가 수행하고 젠더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홍겨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홍겨울은 그렇게 남장을 해서 남성성을 수행하는데 보국이가 막 반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국이는 네. 그래도 넌 여자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겨울은 어쨌든 그걸 그쵸. 뛰어넘는 거죠. 능력으로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홍겨울을 보면은 아 진짜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그러니까 성별 이분법 자체를 좀 흔드는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대학원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문 세계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 아냐. 거기가 되게 남성들이 많고, 높이 올라갈수록 남성들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남성 사회에서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잔다르크가 되거나 여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네네. 느낌인지 좀 느낌 오시죠? 좀 잔다르크 강한 같은 경우가 저는 홍계월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게 능력치도 좋고 뭔가 어떤 붙었을 때 남성과 붙었을 때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남성성을 발휘해서 그 남자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강하고 뭔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아니면 되게 그 뭐라 해야지 여우가 되라는 거예요. 다 홀리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웃기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중간 모델이 없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 남성 사회에서 어떤 분야든 사실 뭐 흑백 요리사도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나왔잖아요. 요리는 여자의 가정 내에서는 요리가 여자의 일이라고 하는데 왜 요리사들 전문 요리사들 대부분 다 남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야든 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성 중심 사회를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살아남는 방법이 그 롤모델 같은 그런 게 잔다르크 아니면 여우. 예쁘고 되게 여성성을 살려서 아,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던가 아니면 맞서 싸우던가 이런 거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그러니까 아까 들더라고요. 말한 것처럼 한편으로 근데 홍겨울이 성별 이분법을 흔드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남성 음, 장군이 됐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막 저 흑백요리사 말씀하시니까 음, 너무 공감했던 게 되게 흑백요리사에서 주목받았던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이모카세나 급식대가처럼 어머니 이모가 되거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긴 여우가 아니라 어머니 이모의 손맛이거나 아니면 정지선 셰프처럼 굉장히 머스큘린한 문화를 잘 습득한 그러니까 음, 잘 굉장히 그 남성 중심적인 주방 문화에 남성보다도 더 남성적으로 멋있게 잘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캐릭터 둘 중 FM 뭐 네, 이런. 그죠 그죠 보다 강하게 막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윽박지르는 남성 문화를 잘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홍겨울 같은 정지선 셰프를 봐도 한편으로는 그게 그런 면에서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을 허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맞아요. 캐릭터가 재현하는 문화는 머스큘린한 문화잖아요. 주어진 음, 남성 젠더를 잘 열심히 수행하는 그 생존 전략이 근데 물론 그렇게 되신 게 정말 멋있고 대단한데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하여튼 그런 고민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롤모델이 없다. 이런 시점에서도 지금 막 그런 게 어딨냐, 뭐 성차별 이런 게 어딨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인데도 정말 참 딱 이렇게 떠오르는 롤모델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까 성차별이 어딨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은 근데 아예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의식은 공감하되 나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뭔가 공감 못하실 음,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주제 자체에 대해서 좀 음,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홍겨울전만 가지고 얘기를 음, 하면은 그 홍겨울전 얘기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를 음.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를 보니까 아 근데 이거 사실 너무 현실적으로 잘 그려냈잖아요. 너무 너무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에요. 좀 읽기 힘들 사실은 정도로. 뭐 이런 이야기만 모아놓은 게 너무 과장된 거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대.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음, 판타지적인 게 없잖아요, 다. 그런 맞아요. 네. 면에서 조금 안 보셨다면은 보시면 좋겠다.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느낌. 뭐라 그래야 될까? 제 그 아까 이제 퀴어 서사 게이와 레즈비언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 대도시의 사랑법 네네네. 박상영 작가가 요즘 퀴어 그죠, 소설계에서 그죠. 되게 핫한 작가잖아요. 좀 됐는데 그래서 저도 대도시의 사랑법도 읽어보고 아직 영화는 안 봤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는 사실 힘들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현실적이긴 하지만 책에서 풀어내는 것들이 너무 막막하다거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좀 안 받았었는데 근데 이번 여기에서는 이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는 진짜 막 좀 도망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게 엄청 심하진 않아요. 음. 못 읽겠다 이건 아닌데 어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게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소설에서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에서 되게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의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여기에서 게이도 나오고 레즈비언도 나오고 말씀하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분도 나오고 그리고 인터섹스, 양 간성. 양성을 음, 가지고 있는 네 음. 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섹스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중심 사건과 확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섹스 얘기를 좀 깊게 다뤄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인터섹스를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본 건 처음이에요. 이 소설을 읽고 뭐 기사도 좀 찾아보고 인터뷰 하신 것도 좀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것도 이 세계는 또 이 세계 나름대로의 고민이 정말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성차별, 남성, 여성, 여자 같다는 프레임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인터섹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뭔가 색안경과 편견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아예 그렇게 괴물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 예, 저 말씀. 계속 말하나요? 아, 저만 계속 끝나신 말하는 거예요? 것 끝나신 같아서 거예요? 말 좀 하세요. 네. 일단 아, 얘기 좀 저는 사실 하면서 더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인터섹스는 사실 어떤 사랑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몸과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표현되기 어렵고 또 음, 이성애보다도 사실은 공고한 게 성별 이분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보다도 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초중등 교육을 받을 때 어쩌다 집에 음. 집에 신문이 있는데 초중등 교육. 한 면 전체가 약간 르포 기사처럼 해서 인터섹스를 주제로 다뤘던 아, 거예요. 네네네. 그 제가 음, 지금도 그 이미지가 기억이 나요.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그 하얀 코트 입은 분이 이제 뒷모습만 보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그 이미지가 음, 맞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사실은 너무 좀 읽으면서 보다 괴로웠던 게 음, 예를 들어 내가 뭐 무성애자라거나 아니면 뭐 양성애자거나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보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뭐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생활동반자법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인터섹스 분들은 자기 몸이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고 결정을 요구받잖아요. 수술을 통해서 확정을 해라.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라. 넌 지금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느 쪽으로든 속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물론 제가 그 인터섹스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음, 다른 성소수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인터섹스 분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걸 음, 선택해야 된다는 게 되게 더 큰 문제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음, 문서에서도 성별 고를 때 남성 여성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문화적으로 음, 그 남녀 이분법이란 거는 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그것도 그랬어요. 이 많은 경우 이 간성분들이 어릴 때 수술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 음.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영유아일 때 이제 부모님의 선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거나 스스로 힘드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떻게 좀 강요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선택이니까. 어떻게든 의학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이 뭔가 이제 나중에 본인의 어떤 인지하는 정체성과 맞지 않다거나 하여튼 그런 음, 것들도 음. 되게 예. 저는 그 인터뷰 저도 이제 그 이거 준비하면서 그 리포트 기사 이런 거 좀 봤는데 일단은 영유아 때 받으면 초등학생 입학 전
막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서 몇 년 동안을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근데 어떤 병이든 그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수술받는 기간이 그죠. 길어지면 당연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엄청 프라이빗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게 이 기사의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인터섹스로 간성 그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아들 남성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되게 긴 시간 받고 나서도 어머니가 되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이 워딩이 그대로 나왔었는데 너는 고추가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방면으로 남자다움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을 되게 반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태어나기를 완전하게 어떤 그런 성기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너는 더 다른 방면으로 더 해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그 본인도 뭔가 내 몸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리가 너무 컴플렉스가 되고 부끄럽고 뭐 목욕탕을 간다거나 학교 수련회나 수학여행 이런 것도 어쨌든 가면은 어떤 내 신체가 조금 노출될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체를 좀 조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선택하는 것도 문제인데 선택을 하고 나서 완전한 카테고리에 속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압박과 콤플렉스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본 보에서도 그분도 같은 기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어릴 때 정정을 받은 음. 성별과 본인이 커가면서 생기는 신체적 반응이나 아니면 본인이 인지하는 자기 젠더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음. 어릴 때 그렇게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게 위험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 충분하게 2차 성징이나 본인의 정체성을 이게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한국 그러니까 만약 사회에서는 우리 더 어려울 사회가 것 그 같고. 선택지가 있다면은 음. 공문서에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카테고리와 음. 범주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성별의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다면은 그렇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음.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자녀한테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그 선택 자체는 또 나름 또 저는 사실 그래서 되게 좀 그랬던 게 이번에 올림픽 때도 아, 약간 그 네네네네네. 복싱이나 몇몇 선수들을 가지고 그런 논란이 음. 있었잖아요. 저 사실 그 논란보다도 그러니까 전 그 논란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우리가 보다 다양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을 남성부, 여성부라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의 음. 스포츠 경기 방식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스포츠 방식을 음.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바꿔서 모든 사람의 자기 이해와 불편하지 않게 좋은 대회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음. 그냥 남성부 여성부 이분법은 당연한 그 거고 현상. 넌 여기 있는 애가 왜 일로 와 이게 돼버리니까 사실 근데 그 말을 하는 음. 거에 왜 피는 또 마치 막 공정성 뭐 여성 선수 보호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니까 되게 쉬운 그죠 방법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가장 지워버리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근본적인 데까지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스포츠의 이분법적인 것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너무 어렵고 너무 길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죠. 안 맞는다고 잘라내기 그리고 공격하기 이런 것들이 가장 쉬우니까. 근데 이런 거를 위원회나 이렇게 좀 큰 조직에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또 오늘 이런 거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카테고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카테고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를 이동할 때 여러 카테고리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던 카테고리가 새롭게 어떤 이렇게 소속되려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얘기로 좀 넓게 키워보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살았던 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외국에서 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가 않네? 이거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하려고 외국에서 살았던 거라서 사실 그 조건이 되게 좋았거든요. 일하러 간 거다 보니까 보장된 직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있고 그 직장에서 내 신원을 보장해주고 이런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동아시아 쪽이었는데 제 외모는 동아시아인 중에 하나라서 음. 외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나라의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너는 왜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말을 못하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경험이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 카테고리에 내가 들어가기에는 생김새가 너무 다른 음. 거예요.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어떤 뭐 미국 분도 있고 일본 분도 있고 뭐 아랍 분도 있고 되게 다양했는데 나는 이제 외국인 카테고리에 그럼 들어가 볼까라고 했을 때 외국인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또 되게 애매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이기는 한데 이 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문화도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애매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소수자 담론이 이런 외로움과 이런 고독함에서부터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너무나 많은 안정적이고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 빼고는 불편한 생활이 없었는데도 소수자 이 정도로 아주 약간의 소수자적인 기분도 이런데 남성 여성이 이분법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또 하나의 카테고리에 딱 내가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외로울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의 의견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다양하게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확대되면 이런 성적인 담론이 차별 담론으로 넘어가고 아까 말했지만 뭐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기도 하지만 남성이 남성끼리 차별하기도 한다. 그런 차별 담론으로 넘어가고 소수자 담론으로 넘어가면 키우고 키우면 이제 모두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갈 길이 멀지만 가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그런 국적의 문제도 그렇고 올림픽에서의 성별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신 한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기숙사를 그러니까 저는 미국 학교나 캐나다 북미 아, 학교들이 젠더 프리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모두에게 오픈된 음. 화장실을 쓴다는 거는 들어봤었는데 기숙사도 이렇게 성별 젠더 구분이 없이도 쓴다는 거죠. 한 방에.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기숙사를 갈지 아니면 그거는 선택의 여지는 이 기숙사를 모르겠는데 갈지? 그러니까 어. 혼성이 아니라 그냥 성이라는 구별이 없는 기숙사만 있는 거죠. 근데 외국에는 도미토리도 그렇게 좀 그죠. 근데 이제 했었잖아요. 그 막 그 그죠.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분법이 무효화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그 얘기할 때 또 같이 계시던 분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약간 늘 젠더 프리 화장실이나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하는 얘기가 그럼 이제 성범죄 위험은 어떡하냐. 어쨌든 여성 혐오는 음. 실존하는 맞아. 위협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뭐 그분이 음. 기숙사 제도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분 얘기는 우리가 성별을 구별해서 하는 것과 성별을 섞어서 하는 이렇게 뭐 화장실이나 기숙사를 성별 이분법을 작동시키든 작동 안 하든 간에 그것과 성범죄는 별개의 문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성범죄가 발생하는 음. 거는 문제고 거기에 배경에 있는 미소진이나 혐오, 여성 혐오는 있는 건데 이제 그것 자체가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한 제도를 직결되진 만든 않는다. 게 인과로 연결되진 음.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의문을 제기하실 분도 음. 있지만 저는 일면 또 동의가 또 됐습니다. 저는 근데 좋은 제도이지만 제가 가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너무 자극적인 경우만을 들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주변에 어떤 그런 거를 자신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오픈하는 경우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기보다는 어떤 나와 멀리 떨어진 제 어떤 삼자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보통 뉴스로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자극적이고 걱정을 일으킨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뭐라 그러지? 완전한 여성의 성기나 신체 구조를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뭐 여성의 몸을 보고 본인이 원치 않았던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식의 기사 같은 것들 되게 자극적이고 걱정되고 그런 것들을 근데 접해서 그런 거죠. 맞죠. 여기 그 그래서 나는 저는 마릴린 먼로에도 그 의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성형외과 의사가 제모 시술을 하는데 그 아, 남성 맞아요, 의사와 맞아요, 맞아요. 여성 의사가 있는데 싫다. 여성 그래서 의사가 할 때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그죠. 신체적 반응을 근데 저는 맞아. 완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어. 맞아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결정도 되게 존중할 일이고, 그리고 또 미국은 그런 결정에 되게 이렇게 오픈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도 되게 대단하다고 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가야 하는 그 최종의 모습? 이런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고 가기 전까지의 어떤 중간 단계들? 이런 게 좀 많이 걱정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또 자꾸 마릴린 얘긴데 여기 또 그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누구야? 음, 그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신 연구원인데 남성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제 음. 그 가족 기숙사에 가족 생활관에 들어오지 못한. 근데 그게 못했죠. 실화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가족 음. 동에 남남은 안 돼. 아, 이게 학교의 규정인 거고. 그 많은 학교들이 기숙사가 남자 동 여자 동이 따로 있거나 층이 달라가지고 막 딴 데서 맞아요. 발견되면은 맞아, 맞아, 그 맞아. 벌점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사실 성범죄 혹은 그런 불쾌한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금지돼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군대 내도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군대 내 맞아요. 성폭력을 조사를 하면은 진짜. 진짜 자기 정체성이 성소수자나 동성애자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난 이성애자야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되게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런 위계와 건가요? 권력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아, 인터넷의 이야기니까 뭐 근거는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에 한번 봤던 게 트위터 같은 SNS에서 여성 레즈비언들 사이에 어떤 폭력인데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해자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성을 체화한 모습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음, 거를 음, 보면서 음, 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마릴린 먼로 보면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여성 의사에게 말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음. 오히려 그 현실을 줄여가려면 우리가 그 이분법을 오히려 부셔야지 그런 일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확신돼야 하는지도 돼야죠. 아, 저 인터섹스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이 우리 고전에 네,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홍계월전도 있고 그 방학림전도 있고 이거는 소설은 아니고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항상 이제 그 약간 표시를 해놨었어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자료다 이렇게. 근데 오늘 주제랑 너무 잘 어울려서 하나 소개를 네,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 중에 어느 집에 딸이 7이 있었어요. 근데 언니 6은 다 시집을 가고 막내딸만 남는 거죠. 근데 이제 막내딸을 시집 보내려고 부모님이 막 이렇게 혼처를 찾는데 정말 성품 좋은 남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남자면 됐다. 이래서 둘이 결혼을 시켰는데 첫날 밤에 이제 동침을 하려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원래 예전의 결혼 문화는 이 여자 집에서 좀 계속 머물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은 시집으로 가는 그게 있었는데, 어, 이 신랑이 막내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인의 이런 사타구니 쪽에 뭔가 남성 성기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칼을 가지고 그 껍질도 갈라서 뭔가 이렇게 혹 같은 느낌인 거죠.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혹을 이렇게 조금 갈라가지고 째서 성기를 꺼내줬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옆에서 되게 잘 보살펴줬어요. 네, 이야기 네, 네. 진짜 있는 아니, 이야기예요. 그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여자가 표정은 남자가 된 아닙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상처가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랑이 되게 멋진 옷 하나를 예쁜 옷 하나를 지어가지고 이 원래는 막내딸이었던 그 사람을 총각 옷을 딱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댕기머리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따가지고 자기 처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집으로 부인의 원래 집으로. 근데 부모가 이제 깜짝 놀란 거잖아요. 자기 딸이 남자 옷을 입고 있고 머리 이렇게 따고 있고 남자라 그러니까 못 믿어가지고 보여달라 이러니까 진짜 이제 남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아들이 돌아왔다고 되게 큰 잔치를 열었고 나중에 이 남자가 된 막내딸이죠. 남자가 된 막내딸이 남자로 잘 살다가 장가도 잘 가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아주 아주 잘 살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재밌죠? 구전설화인가요? 오. 맞아요. 그 어디 기록된 건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설하고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런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자극적인데 그 사타구니 쪽에 이제 꿀 같은 걸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개가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그 성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한 사람의 몸에 2개의 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음.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되게 한데 재밌어요. 상상이지만 네. 진짜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약간 그 이야기가 있을 법한 게, 인터섹스는 음. 당연히 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비율은 그쵸. 달랐을지도 모른다면 어쨌든 언제 어디서든 존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든 남아 있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뭔가 상상해 보면 의술의 발달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의 문제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많은 경우에 아기 때 죽지 않았을까? 왜요? 부모가 그런 이렇게 왜냐하면 버리는 일도 옛날에는 이제 많아서요? 불길하다고. 그러니까 왜 쌍둥이도 아, 불길하다고 생각했고 튀는 남과 다른 그런 튀는 게 불길하다는 좀 음,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딱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 인터섹스 이 아이는 인터섹스다라는 이렇게 딱 인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은 경우는 왠지 맞네요. 이건 제 그랬을 수도 추측이에요. 있겠네요. 그랬을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좀 변화를 겪는 경우는 어땠을까? 음.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 심드렁 찐수다 지금까지 좀 굉장히 많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젠더, 여성, 성소수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각자가 각자 분야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좀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요 얘기 이제 생각해 보고 어, 각자 준비하면서, 음, 사실은 종교가 소위 말해서 되게 빠른 게 많잖아요. 여러 신화와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다들 이해하고 바라보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음, 여성신학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성신학 관련해서 어떤 특강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신학자들을 얘기하는 강의였는데, 그 강연자께서 말하시기로는 이 여성신학자들의 고민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전통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원과 어떤 가치를 막 찾는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을 하다가 갈리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찾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전통 안에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여성 이슈와 음, 성해방이라면 성해방에 쓸 수 있는 자원이고 에너지니까 이거를 잘 써보자라는 라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각자의 선택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학자들도 그런 것처럼 뭐 개별적인 종교인들도 그렇겠고. 근데 음, 저는 흥미로웠던 거는, 가장 성차별적인 전통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유교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보다 강하게 그런 유교 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비판도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 점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음, 그 유교와 여성이라는 번역이 된 책인데, 거기 이제 쓰신 분이 중국계 미국인이신 것 음, 같아요. 그 학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유교가 여성 해방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는 음, 이제 그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될까 하면서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은 여성주의자들이나 음, 성해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구 중심적인 주체와 개인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서구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을 굉장히 음. 독립적이고 혼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공동체 이렇게. 유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인간을 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걸로, 사회적인 관계, 그죠, 공동체적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또 여성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음,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최근에 돌봄이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음, 돌봄. 왜냐하면은 되게 근대 발전기에서의 돌봄은 보이지 않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이 집에서 재생산을 돕는 이 자본주의 발전 구조에서 남성의 일은 당연한 생산적이고 거고. 가치 있는 일로 카운트가 되고 여성의 집안 내에서의 돌봄은 그건 뭐 별거 아니지라고 이해가 되는 방식들.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고 뭐 당연한 거지 그 뭐 따질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인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집안 안에서의 일, 밖에서의 일, 개인적인 일, 사회적인 일, 또 가정 내에서의 역할들 이게 관계로 엮여 있고 하나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게 사실은 뭐 남성을 양에 배치하고 여성을 음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음과 양은 양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의 어떤 상호적 관계, 서로에 대한 연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이분은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예를 들어 뭐 부자 관계 아니면 남녀의 관계 위계적이죠.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하지만 이거를 조금 재해석을 비틀면은 위가 아래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성 없인 남성도 없고 자녀 없이는 부모도 없다. 이런 식의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을 마련한다는 상호 연결의 관점으로 이걸 재해석한다면 우리 뭐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성차별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해결제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건 아이디어니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당연히 어려움도 있겠고 또 부동의하시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각자의 전통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면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점들이 많은 거지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덮어둔다면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은 좁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물론 다시 또 약간 기독교로 그런가요? 가면은 기독교가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정당화해온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봤을 때 뭐 아랍과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들, 이 성서 속의 신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타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차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평등을 말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어떻게 쓰는지의 정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일단은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제가 얼마 전부터 작년, 재작년인가?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되게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게 이제 성소수자 그리고 이제 소수자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 같은 걸 네,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엄청난 깊이 있는 이해라던가 뭐 그들의 삶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인간적인 안타까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그 단체를 후원하는 이유는 제 아주 코 묻은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그 작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좀 있어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단체에 지향하는 가치관과 제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의 돈을 의미 있게 써줄 것 같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일화를 하나 들었는데 한 트랜스젠더 분이셨는데 그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 성전환이라던가 혼란? 성 전체성에 대한 혼란이 거의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신 나라가. 그래서 거의 무슨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맞아 죽을 것 정도의 엄청 극단적인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좀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해서 한국까지 오셨는데 그분이 생활비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주자들이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고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그분이 이제 성소수자이시니까 트랜스젠더시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이렇게 마련하기조차가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내가 집에서 쫓겨나고 밥을 못 먹더라도 그 성전환 이후에 이런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호르몬을 계속해서 맞는다던가 그런 거를 절대 포기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약간 이제 후원 같은 거를 해드리면 좀 도움을 드리면 그걸로 이제 밥을 사 먹거나 뭐 월세를 해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꼭 병원에 먼저 가신대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제 가치관에서 이해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난 문제라는 결론이기는 해요. 저는 모르겠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어떤
뭐 주나 의식주라는 뭐 세 가지 욕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이나 주를 포기하면서까지 꼭 지키고 싶은 어떤 거다. 그리고 그 마음과 저의 삶에는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뭔가 뭐 이해를 한다던가 뭐 비판을 한다던가 이럴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고민인데 이 종교계도 그렇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고전 쪽에도 정말 정말 빠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듣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근데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낼 것인가가 저한테 되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의 되게 큰 질문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아, 여기에는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여지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흘러 넘쳐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 뭔가 의미를 뭐 이렇게 찾아내고 해석하고 했을 때 이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 협오적인 그런 시선을 찾아내면 이렇게 이거 봐봐라 고전이 이렇게 빠았다 아우 이거 말이 돼? 이런 결론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내가 분석하는 이야기가 되게 구리다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비판할 점을 찾고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좀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이제 의미가 좀 납작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성주의적인 어떤 해석이나 접근 같은 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약간 또 딜레마가 좀 생기기는 해요. 그런 접근이나 해석을 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거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없애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내가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억압의 재생산이나 그런 거에 나도 모르게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의 저는 이제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접근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학문적인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런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많은 어떤 성담론이라던가 뭐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여성이 뭐길래 이 난리일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여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뭐 20대 중반 때는 대학교 졸업하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자 나이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뭔가 지금이 가장 예쁠 때다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많이 듣고 자랐던 저도 그런 세대라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좀 막막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나 이제 졸업하면 내 인생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무슨 일 하다가 결혼해서 뭐 애 낳고 이러면 내 인생이 그런 걸까? 막 이런 고민도 했었고 물론 지금 30대 중반이 된 지금 제가 20대 중반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결혼도 안 했고 그렇지만 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가진 여성성을 죽이고 남성과 같이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온전한 이 삶을 사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특징을 온전하게 다 살려야지 그게 여성다운 걸까? 정말 주체성이란 뭘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의 결론은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화장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어때요? 그리고 뭐 내가 뭐 치마를 입는다면 그뭐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자체에 왈가왈부 하는 거 자체가 좀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냥 잔다르크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나만의 길이 또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답 안 나오는 고민을 할 바에는 답 나오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네네. 그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머리만 복잡하면 뭐합니까? 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다룰 때마다 저는 되게 좀 조심스럽고 음 고민도 많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런 이슈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와 멀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한 번쯤 고민하는 거는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하지만 너무 그거에 막 얽매여서 '나 화장 포기 못 하겠는데 이건 나 안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고민 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음. 아니면은 뭐 '내가 긴 머리를 포기를 못 하는데 이거는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삽시다 그냥. 이게 음. 맞아, 저 그 재밌게 옛날에 읽은 음. 책 중에 록산 게이라는 분이 약간 문화 이론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쁜 페미니스트란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여성학 연구도 음. 하고 페미니스트인데 자기가 출근할 때마다 음. 듣는 노래가 그분이 흑인 여성이시거든요. 근데 흑인 힙합 가수들 노래를 듣는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흑인 힙합 가수들 노래를 들으면은 거기에 가사가 사실 되게 음. 문제적인 가사들이 많잖아요. 아. 왜냐 흑인 힙합도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소위 말하는 길티 플레저다 이거죠, 자기의. 내가 출근하면서 이 노래 이 힙합을 듣는 게. 그게 사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성해방을 하자고 외치는 음. 목소리가 다시 또 돌아와서 뭔가 제약과 억압이 된다면은 좀 그만큼 모순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또 그렇게 해서 또 근데 그런 아. 이야기들을 또 어떤 분들은 음. 그 조개론 있잖아요. 뭐 파도 치는데 조개 줍고 있냐. 아 뭐 헤일이 맞아요. 밀려오는데 진짜. 조개나 줍고 있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같이 막 맴돌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그러니까 뭐 개인의 차원에서의 선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맥락이 있고 자기 주체적인 선택이 있는 건데 음. 이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막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고 맞아, 설키고 오다 맞아. 보니까 약간 그 지점에서의 진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흑인 힙합 듣고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 성해방이나 어떤 차별을 해소하자는 음. 이야기들과 외침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조개를 줍는 것 같이 사소하고 의미 없는 얘기 같진 않아. 라는 식이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을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음. 제가 그 올림픽 때 그 올림픽과 아까 그 얘기한 성별 정체성 문제 얘기하면서 음. 잠깐 찾아봤을 때 관련해서 한 칼럼을 쓰신 분이 그 한채훈 씨라고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왜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성지라서? 흥미로웠던 게 옛날에는 한 몇십 년 와. 전만 해도 여성은 장거리 아. 달리기를 못했다 이거죠. 음. 막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쓰러지는 여성들이 나오니까 아 음음. 여성은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못해. 네네. 그리고 장미란이 여성 역도의 기록을 세우고 메달을 아. 많이 땄잖아요. 장미란 선수가. 근데 여성 역도가 공식 경기가 된 지도 음. 몇십 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전이라고 하긴 음. 그렇고 더 나은 세상으로의 고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더 덕분에 나은 세상을 뭔가 만드는 조금씩 사람들은 바뀌는 뭔가 조금 것도 이상한 얘기를 있고.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음음. 그죠? 그러니까 음. 진짜 난 못 견디겠어 하고 막 불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바꿔내는 뭔가가 또 저는 있지 좀 않는가. 근데 저는 제가 좀 모난 심성이 사람 약해서 되는 거 그런 걸 별로 잘 안 하는지 좋아해 가지고 못하겠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심성이 앞에서 저도 농담이고요. 항상 뭔가 이런 자중의 또 그런 것도 있는 입장을 건데 취하는 편이라. 그 저는 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종교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한국 지금 녹음 기준으로 한 몇 주 전인데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 측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나름 크게 준비를 해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약간 사회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문을 100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100대 기도문 중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가 여성과 성소수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세상에 문제가 많을 텐데 그걸 크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몇 년 꽤 됐지만 유구당이라는 활동가가 성소수자 활동가인데 카톨릭이었는데 제가 알기론 카톨릭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분노를 남겨둔 기록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 한국 기독교계에서 조직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혹은 여성을 차별하는 거를 보니까 보다 종교계가 이거에 대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종교계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더 큰 목소리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트랜스젠더 분이 자신의 성별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신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이나 공동체가 의식주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공동체와 종교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의식주를 뺏긴 것보다도 더한 고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죽음을 택하는 선택을 하신다 하는 것도 누군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의식주를 뺏긴 것보다 고통스럽거나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보다 종교계는 조심스럽게 또 열심히 뭔가 얘기할 게 있지 않은가.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휩쓸리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나만의 맞습니다. 좀 생각은 확실히 좀 가져야 이게 워낙 휘몰아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 그런 데서 어디에 떠내려가지 않고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일을 막 바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20대, 뭐 30대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되게 열심히 그때 막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는 게 짜증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호르몬이나 어쩔 수 없이 신체적으로 이게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컨디션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주어진 일정이 있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컨디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지장이 가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고 이 호르몬의 변화 자체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던 거는 어쩌겠냐였거든요. 어쩌겠냐 이거 이런데 내가 이런 걸 싫어한다면 이런 나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싫다면 내가 앞으로 30년 40년을 계속 짜증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자. 어쩌겠냐. 좀 긴장 좀 빼고 일을 좀 줄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타고난 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오늘 다룬 어떤 성소수자, 인터섹스, 뭐 퀴어 이런 분야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나의 몸을 한다거나 나의 어떤 신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해를 시켜야 하고 그런 분들이고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말 힘들겠다?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뭐 나는 그렇지 않지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나만의 생각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을 좀 확실히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마무리? 어때요? 따봉 날리겠습니다. 따봉. 아, 진짜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또 찜스러운 대화로 저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